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연구 설계의 큰 흐름에서 이전 단계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사람의 그 명수로 자기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상자 수가 되겠죠. 그 연구 대상이 사람이라면 네,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 명수에 따라서 내가 대충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뭐 크게 보면 질적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뭐 양적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꼭 사람 명수로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깊게 들어가 보겠다라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양적이냐 질적이냐 구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요령이라고 한다면 내가 접근 가능한 대상자, 현실적으로 몇 명 정도 내가 조사할 수 있는가? 이것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사람 명수로 질적, 양적, 그리고 질적은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양적 연구를 하게 됐다라고 치자 이거예요. 양적 연구를 하게 됐다라고 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연구가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특별하게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선행 연구 조사를 하다가 내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되는구나라고 흘러간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인과관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자, 그렇다면 인과관계의 인과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는 뭡니까? 원인이죠. 과는 뭡니까?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 연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당할 수 있는 연구 계획의 가장 큰 비중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뭐 한 10명 중에 적어도 한 6, 7명 이상은 연구를 한다 치면 인과관계를 하게 될 확률이 많을 거다 이거죠. 뭐 그렇게 본다면 인과관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인과관계의 연구 흐름을 어떻게 내가 가져가야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는 흐름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게 바로 이제 결론 때문에 시작한 걸로 결론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한 걸로 보고 그 원인을 찾는 연구로 집중을 해서 논리 구조를 끌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물론 원인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논리를 끌고 가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고 가는 논리의 서술 구조가 나중에 이제 글을 자꾸 쓰다 보면 중복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반면에 결론 때문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원인을 제시를 할 때 중복적인 요소를 좀 줄일 수가 있더라. 그래서 논리를 좀 쉽게 끌어갈 수 있더라.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 구조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서술을 쓰기가 좀 힘들다 할 때는 결론 때문에 시작한 걸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과관계를 할 수 있는 기법, 기법, 양적 연구에서 아주 대표적인 기법이 회귀 분석이 있고 회귀 모형이죠. 그리고 구조 방정식 모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귀 분석 안에도 여러 가지 회귀 분석들이 있어요. 응용된 것도 있고, 뭐 또 변형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구조 방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은 무조건 에이모스 하는 게 구조 방정식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공분상 기반의 CB 구조 방정식이 있고, 그리고 최소 제곱법으로 하는 PLS 구조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 두 개가 다 잘 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12 구조 방정식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죠. 이게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만 이 12 구조 방정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프트웨어 쪽에 빠져 계시면 분석 기법을 많이 알기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회귀 모형과 구조 방정식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전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회귀 모형 쪽에 들어가면 또 기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회귀 분석, 단순 다중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응용된 거, 이 회귀 모형을 응용해서 만들어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3단계 방식, 조절 효과, 매개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변형된 거 있습니다. 그 회귀 모형이 이제 우리가 흔히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근데 선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 로직 변환 해가지고 마치 X자국 곡선처럼 나오는 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프로세스 매크로 같은 방식도 있고, 또 이 자체를 이제 부트스트래핑으로 가는 방식도 있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더 응용이 돼가지고 조건부 간접 효과라는, 뭐 지금은 그런 용어를 잘 쓰지는 않지만 한때 유행했던 뭐 조절된 매개, 매개대 조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는 구조 방정식은 아닌데 요 회귀 모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다중 매개 이런 것들도 풀 수 있다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변형과 응용을 거치면 통제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통제 변수의 기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다층 모형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회귀 모형을 또 학문적으로 그 특수성에 맞춰서 아주 독특한 방식을 고안해내는 뭐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동산 학에서, 이 부동산 학에서는 관심이 뭐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죠. 이 가격 모형을 결정짓는 분석 기법, 회귀 모형을 응용한 거죠. 헤도닉 모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별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구조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조적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다중매개, 이중매개, 뭐 다중매개 효과, 여기서도 다집단 분석을 이용해서 조절 효과 분석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아주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죠. 어떤 방식이 있냐면 그 APIM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효과, 상대방 효과 볼 수 있는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응용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시계열 같은, 물론 회귀 모형에서도 시계열 분석이 되지만 이런 시계열 같은 경우에 구조 방정식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잠재 성장 모델링이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인과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회귀 모형과 구조 방정식 모형 이 두 개만 가지고 놀더라도 기법이 이렇게 많이 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기법 하나하나를 가지고 논문을 하나씩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인과관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쓸 확률이 높은 기법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인과관계의 회귀 모형 아니면 구조 방정식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귀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귀 모형이 어디서 나왔는데, 당연히 이게 분산 분석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분석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산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분산 분석에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세 집단 이상 간의 차이를 보겠다라고 하면 아노바를 한다. 이 아노바가 분산 분석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아노바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아노바에서 세 집단 이상 간의 집단 간 차이를 보겠다라고 하면 그 집단이 세 집단이면 뭐 어느 정도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막 7집단, 12집단 뭐 이렇게 집단 수가 많아지면 도대체 어느 집단하고 어느 집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사후 검증을 했을 때 우리가 평균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평균 비교를 하게 되면 이 평균 비교를 하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t-테스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t-테스트도 종류가 독립표본이 있고 대응표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이 아노바가 다시 변형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원웨이 아노바니, 투웨이 아노바니, 또는 마노바, 또는 repeated measures 아노바. 이게 분산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죠. 실험 연구할 때 많이 쓰이는 거죠. 사전 점수에 대해서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됐을 때 이 분석을 주로 많이 쓰죠. 확보가 안 되면, 사전 점수에 대해서 집단 간 동질성은 확보가 안 되면 그때는 앙코바로 들어가는 거죠. 공별량 분석. 사전 점수를 공별량으로 통제해서 들어가는 분석이죠. 지금 제가 분석 기법의 개수만 하더라도 지금 몇 개를 지금 한번 볼까요? 자, 회귀 모형에서 단순, 다중, 조절, 매개, 로지스틱, 그 다음에 프로세스 매크로, 부트스트래핑도 있죠. 조건부 간접 효과, 다중 매개 있죠. 그 다음에 구조 방향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부동산 학 예를 들은 겁니다. 헤도닉 모형 같이 학문별로 또 회귀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모형들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뭐 통제 변수 이용하는 거, 또 여기서 나오는 다층 모형 있고, 회귀 모형에서 시계열 분석할 수 있고, 구조 방향식 모형에서도 CB 구조 방향식이 있고, PLS 있고,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다중 매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조절 효과도 할 수 있고, APM도 할 수 있고, 시계열 분석을 통한 잠재 성장 모델링도 할 수 있고요. 회귀 모형이 어디서 나왔냐? 분산 분석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사후 검증을 할 때 평균 비교해야 되니까 당연히 t-테스트의 개념도 알아야 되겠죠. 독립표본 t-테스트, 대형표본 t-테스트. 아노바가 응용된 거 원웨이 아노바, 투웨이 아노바. 그리고 종속 변수가 2개, 마노바. 그리고 우리가 실험 연구할 때 사전 점수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면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주로 많이 쓰고, 확보가 안 되면 앙코바. 사전 점수를 공별량으로 통제해서 들어가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인과관계에서 나온 게 도대체 분석 기법이 몇 개냐 이거죠.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선택해서 연구를 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법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뿌리가 바로 회귀 모형하고 구조 방향식 모형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구조 방향식 모형을 알려면 회귀 모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귀 모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다 안 상태에서 이론적 근거에 의한 연구 문제를 던지는 연구 설계 과정에서 연구 문제를 던질 때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기법으로 풀어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던질 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법이 없다라면 자문을 일단 구해야 돼요. 근데 자문을 구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꿔서 이 기법을 대입해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로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기 싫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면, 연구 설계를 할 때 매치가 안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 설계를 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건지, 말이 되는 건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논문을 자꾸 못 쓰는 것 같고, 이게 하는 게 맞는가 회의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 거를 보게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연구 설계의 큰 흐름을, 이런 큰 흐름을 한번 읽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많은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대충 훑었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할 수가 없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차선책으로 간다기보다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차선책으로 간다기보다는 애초에 내가 연구 목적이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말은 좀 이상한데, 이게 아니라면 뭐 어쨌든 여러분들은 개발 연구를 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 연구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개발을 좀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개발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개발도 개발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개발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도구, 측정 도구, 측정 도구를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측정 도구를 뭐 개발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런데 내가 직접 개발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면 또 어떤 요령이 있냐면 이 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소스를 주는 거예요. 소스를. 이 개발할 때 참고하세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의사결정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개발 연구가 크게 이렇게 3개 정도가 많이 쓰이는 연구일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면 프로그램 개발은 이것도 우리가 실험 연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연구가 있고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라고 하는 효과성 연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만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개발 영역에 포함이 될 건데 개발을 한 다음에 효과성 연구를 보게 되면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되기 때문에 효과성 연구로 가면 조금 앞에 설명드렸던 그 인과관계 연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실험 연구에서 효과성 검증할 때 쓰는 방식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나 리피티드 메저스 아노바죠. 또는 공별량 분석인 거죠. 앙코바. 자, 앙코바. 다시 말해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하는 경우는 사전 점수에 대해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동질성이 확보됐을 때, 그러니까 출발을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벌써 차이가 나버렸다 이거죠. 사전 점수에서. 그렇게 되면 사전 점수의 수준을 고려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무슨 수준을 고려하다. 수준을 고려하다. 이 말이 바로 통제하다 이겁니다. 통제하다. 그러니까 사전 점수의 수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전 점수를 공별량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공별량 분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순수하게 개발만 하겠다라고 하면 개발 연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도구 개발했습니다. 도구 개발, 뭐 연구 도구 개발, 측정 도구 개발, 뭐 지표 개발, 지수 개발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어렵죠. 요거 하려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대충 뭐 요인 분석하고 신뢰도 분석하는 정도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FM대로 따지자면 요인 분석하기 전에 병렬 분석해야 되고 병렬 분석하기 전에 문항 반응 이론에 의해서 문항 적합도 분석도 해줘야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측정 도구도 개발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준을 내가 보겠다. 그 뭐 사정 도구라고 하죠. 사정 도구. 뭐 이런 도구 개발을 하게 되면 뭐 사정 측정을 하는 요 도구 개발은 또 약간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측정 도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거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우선순위 파악 요것도 내가 지금 요 개발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 개발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기준이 있어요. 이미 경험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을 했다 안 했다. 경험을 했으면 경험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되겠죠. 경험을 안 했으면 이거 뭐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둘 다 목적은 비슷한데 이미 경험을 한 적이 없다면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델파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델파이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양적 연구로 들어간다면 AHP라는 분석을 의사결정 계층 분석이죠. 그 다음에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뭔지, 그건 경험해 봤으니까 요구사항이 뭔지를 보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IPA 분석이 있을 거고,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죠. 근데 요거를 약간 개량한 거, 약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요구도 분석이죠. 이게 이제 무슨 보리치 요구도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분석 기법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자, 프로그램 개발에서 요거는 이제 효과성을 가면 이거는 원인 인과관계 쪽으로 빠지니까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측정 도구 개발에 여기 무슨 뭐 병렬 분석이니 문항 적합도 분석, 문항 반응 이론,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무슨 뭐 사정 도구 개발할 때는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이나 우선순위 파악할 때는 뭐 AHP나 뭐 IPA나 요구도, 보리치 요구도 같은 거 쓴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연구 설계를 할 때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근거를 대서 어떤 기법으로 풀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던지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해서 이 아다리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선행연구 조사를 하면서 기법이 머릿속에 수십 가지의 기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법이 오고 갈 때마다 문제를 어떻게 던지고 이것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그냥 뭐 로봇처럼 축축축축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법들이, 뭐 거의 수십 가지의 기법들이 계속 왔다 갔다 선행연구 하나 볼 때마다 왔다 갔다 대입을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문제를 던졌다가 취소했다가 던졌다가 취소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연구 설계를 맞춰 나가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많은 기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질적 연구만 하더라도 기법들이 많으니까 그 기법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양적 연구도 기법을 많이 알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뭐 빅데이터 쪽으로 넘어가면 또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텍스트 마이닝이 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어떻게 텍스트로 가지고 수학적인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구 설계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또 반면에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이라면 제가 또 이거 강조해 드립니다. 본인 학교에, 학과에, 또 지도 교수님의 그 스타일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확인을.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들어오면 난 안 해줄 거야, 도장 안 찍어줄 거야, 이러고 있는 판국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스타일이 딱 보니까 확인이 된다 이러면 사실 그 스타일, 그 기법에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그래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내가 다양한 기법으로 어떤 주어진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면 사실상 학교에서 하기는 힘들겠다라는 게 지금 제 판단입니다. 빨리 학교를 나와서 본인의 추구하는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우리 학과, 또 우리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많이 자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 그러면 뭐 논문 쓰면서 학위 받으면서 실력도 늘고 너무 좋죠. 금상첨화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3부에 걸쳐가지고 연구 설계의 큰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파고 들어가면 더 설명할 것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뭐 특강을 통해서 또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 유튜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